사회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태희 부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산재기금 심의하고 정책들을 같이 다루는 심의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산재기금이 어떤 정책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이제 심의하는 심의위원이기도 한데, 산재기금이 매년 2조 원 이상씩 계속 누적돼서 키워가고 있어요. 키워가고 있는데, 솔직히 산재기금은 현장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 그리고 재활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사용되라고 만든 기금인데, 이걸 왜 자꾸 키워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윤석열이 이 기금이 갑자기 위기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 인원을 2배씩 늘려가면서 이 기금을 전면적으로 감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산재 피해자들이 부정수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나이롱 환자 취급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증언대회를 통해서 산재 처리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긴 시간의 고통이 수반되고 있는지, 산재 승인을 받아도 말 그대로 재활이 가능한지, 삶의 영역이 가능한지 그 증언들을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먼저 영상 보면서 오늘 증언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3라인 LED 만드는 공정에서 근무했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면서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였고, 모듈에 일하면서 엑스레이 장비 옆에서 일을 했습니다. 배합을 할 때에는 형광체 경화제 같은 걸 섞어야 했는데, 자동 배합기가 있었지만 자동으로 할 수 없는 만큼 바빴고, 직접 손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장갑에 구멍이 나는 경우도 있었고, 손에 물질을 묻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두통이 자주 생겼는데 2019년에 병원에 가서 뇌종양을 진단받았습니다. 뇌종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산재 신청을 하였고, 1년 뒤에 산재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수술을 하고 치료비와 함께 1년 8개월 정도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하였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휴업급여가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휴업급여가 병원에 간 날에만 지급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또는 3달에 한 번 하루치만 나왔습니다. 여전히 통증이 심해서 일을 할 수가 없었는데, 아는 분이 저의 상황을 아시고 앉아서 안내를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2개월도 안 되어 도저히 앉아있는 것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걷다 보면 어지럽고 통증이 와서 버스에서 넘어져 큰 사고가 날 뻔해서 버스조차 탈 수 없었습니다. 몸의 균형을 잡기가 힘들고 다리가 자꾸 꺾여서 여기저기 멍이 들었습니다. 결국 통증이 계속 심해져 진료일이 아닌데 병원에 갔더니 척수에 전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했고, 부작용으로 복통과 통증이 훨씬 심해졌고, 전에 없던 몸의 통증과 부작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과 통증이 심해서 오전에는 거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 이후 휴업급여를 청구했는데 여전히 병원에 간 날만 휴업급여가 나왔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명약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셨고, 면역 수치가 안 되어 항암 치료도 몇 번이나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은 일을 하지 못한다고 써주셨는데, 근로복지공단 자문위는 제가 취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파서 힘든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노무사님 도움으로 심사 청구를 해서 결국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휴업급여를 청구했더니 또다시 같은 자문위 소견을 이유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단에 전화를 했더니 다시 심사 청구를 해서 받으라고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얼른 나와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몸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휴업급여 지급이 안 되는 것은 너무도 속상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또 노무사님이 공단의 문제를 제기한 후에야 휴업급여가 나왔습니다. 산재가 인정이 되면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휴업급여를 준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힘들게 받는 줄 몰랐습니다. 오늘 또 저는 입원을 했습니다. 우리는 나이로 환자가 아닙니다. 정말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는데도 이렇게 휴업급여조차 받기 힘든 현실이 너무나도 슬픕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일하다가 일상이 고통이 됐고 가정은 여전히 고통받는 환자의 몫이 됐는데 고통받는 환자를 나이롱 환자라고 모욕하고 그것을 당사자가 이렇게 증언해야 되는 당사자가 아픈 목소리로 아픈 몸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증언대에 참여하신 분들 소개는 그 본인 순서에 자기가 소개하면서 자기 증언 내용들을 밝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로 소개하지 않고 본인이 소개하고 증언 내용들을 밝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의 타이어 지회의 오동영 부지회장님이 첫 증언을 해주실 텐데요. 추정의 원칙과 관련돼서 증언을 하실 겁니다. 언론 노동자들이 꼭 그 증언 내용에 더해서 감안해 주셔야 될 게 산재 신청 건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 소형 노동자나 뭐 많이 늘긴 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 통계에는 산재 신청을 하는 10만여 명의 산재 환자보다 3배가 많은 신청조차 못하는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산재 신청하기는 여전히 아직도 험한 길이다라는 것들을 전제하고 이 증언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정의 원칙과 관련된 현장 증언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속노동자 한국타이어제 부지회장 오동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말 상업재해 승인율이 높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산재로 추정하여 판정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인정하겠다는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추정의 원칙 적용에 대한 폭이 너무 협소하다는 판단입니다. 한국타이어 생산 현장의 모든 공장에서 작업자의 모든 신체 부위를 이용하여 전용 작업과 비전용 작업을 해야 되고 이 작업이 장기간 이루어지기에 모든 신체 부위의 질병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3페이지에 저희가 제출한 표 3페이지에 그 수행 원칙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타이어 직중에는 어깨, 팔꿈치, 손, 허리 요 4가지 항목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재해를 당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없습니다. 아래 제가 추정의 원칙 적용한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첫 번째, 22년 9월 24일 정일품 조합원 중량공정 우측 내측 상가연 및 부분 파열 6대 상병 추정 원칙 진행. 자문 확인 후 질판위에서 상병 확인 안 된다고 재경위서 및 영상 요구. 내측 상가연 불승인 부분 파열 승인. 사례 두 번째, 22년 11월 3일 건영공장 조합원 허리 추간판 탈출 중 6대 상병 추정 원칙 진행. 자문에서 상병이 확인 안 됨. 질판위에서 재경위서 및 영상 요청 후 부분 승인. 추정 원칙으로 재발성 경위서 작성해서 접수했는데 상병 안 보인다고 해서 다시 재발생 경위서 작성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례 세 번째, 추정 원칙으로 접수했는데 다른 상병이 같이 있다고 추정 원칙으로 적용 안 된다고 다시 재발생 경위서 작성한 것도 있습니다. 추정 원칙으로 되는 것은 적용받고 안 되는 건 따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사례 네 번째, 상병 좌측 회전 금지의 증후군. 추정의 원칙 적용하였지만 상병 안 보인다고 하여 재발생 경위서 첨부. 이후 상병 미상으로 불승인. 심사 청구에서 불승인.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상병이 미확인된다는 근로복지단의 판단과 추정 원칙 적용 상병과 다른 상병이 함께 접수됐다 하여 제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한국타이어에서 산재 신청을 하고 나면 근로복지단에서 재조사를 나오지 않고 사업주 의견서가 들어오고 있지 않아서 산재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사업주 의견서 한 장 때문에 6개월 이상 산재 진행이 안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타이어 측이 질병판정위원회에 참여하여 제자가 제출한 자료와는 다르게 상이한 자료와 증언으로 인하여 질판위에서 결정이 나지 않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여 제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며칠 전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지난 11월 13일 대통령실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재정 무실화 의혹 관련해 전 정부의 고의적 방기로 조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영연뉴스와의 통화에서 줄줄 새는 혈세를 못 막으면 건전 재정이 무의미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전 정부를 거치며 특별휴가를 신설했고 산재보험 관련 견제장치를 제거해 일명 나이롱 환자가 급증했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의 인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병원은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다치거나 아파서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노동자를 나이롱 환자로 인식할 수 있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하시기 전에 직접 노동 현장에 나와서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노동을 하는지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몇 가지 작업들에 대해서 나열해 보았습니다. 큐 반발이 설비 운전은 정해진 약품을 적정량만큼 바가지를 이용해 계량하는 작업입니다. 약품 복층 바닥에 있는 약품 포대 20에서 25kg나 되는 이 약품 포대를 가슴 높이에 통으로 옮겨서 보충하는 업무로 8시간 근무 중 200포대 이상 보충을 합니다. 또 LTR 가룡은 그린 타이어를 일정 시간 고열과 고압을 가해 완성 타이어를 만드는 업무입니다. 그린 타이어 평균 중량은 18kg에서 25kg 정도 됩니다. 이 무게를 1일 700본 정도 생산을 했습니다. 또한 엔드레스 각 설비 적재 작업 및 운반, 바닥에 있는 빈 라이어를 들어올리는 작업 시 손목과 팔꿈치, 어깨 이곳에 많은 힘을 주어 들어올려야 하는 작업이기에 각 관절 부위에 많은 압박을 받습니다. 하루 생산량, 작업량은 180개에서 200개 정도 했습니다. 빈 라이너지 무게가 약 25kg에서 30kg 정도 되기에 제자가 무릎을 받치고 들어올리는 작업과 팔과 손목, 팔꿈치 그리고 어깨에 상당한 압박을 받으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엔드레스 설비가 높고 낮은 보관대 적재 시에는 약 20에서 25kg 되는 무게를 들어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반복해야 하기에 팔과 손목과 팔꿈치 쪽에 굴곡과 내어전 동작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관절 부위에 상당한 무리가 갑니다. 엔드레스를 약 150cm 높이로 적재를 합니다. 적재 위치를 맞추려고 양쪽 팔 전체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위치를 잡습니다. 또한 나비드 번치 와이어를 준비 및 안치하는 작업이 있는데 이 무게가 540kg 정도 됩니다. 이 540kg 정도의 와이어 롤에 포장지를 제거하고 허리를 숙이고 허리와 어깨의 힘만으로 와이어 롤의 방향을 바꾼 뒤 밀어서 굴려가며 작업을 위한 정위치로 이동시켜 안착시키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하루 8시간 총 3회 동안 이런 작업을 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힘들고 더 무거운 중량들을 반복적으로 몇백 개씩 작업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와 같은 작업들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을 똑같이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몇 가지 사례만으로도 노동자의 신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심한 노동을 해야 하는 노동 현장도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기계도 오랫동안 사용을 하면 망가지고 고장이 나는데 사람이 아프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보통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리기에 이것을 단축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을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단축이
얼마만큼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추정의 원칙에 대한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정의 원칙을 설명할 때 아주 화가 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추정의 원칙은 말 그대로 내가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다, 어떤 골병을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처럼 증명을 합니다. 자기 작업 상황들을. 근데 대부분 다 승인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작업을 할 때는 산재를 인정해라. 이게 이제 추정의 원칙이에요. 설명대로 하면. 그런데 이거를 사용주 입장으로 보면 노동자를 기계의 한 부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복 작업들을 그렇게 했을 때 몸에 망가지는 거죠. 말 그대로 작업을 위해서. 제가 대통령이라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겠어요. 왜 사람을, 노동자를 이렇게 기계처럼 부려서 이렇게 똑같은 질병들이 반복되게 만드느냐. 그래서 추정이라는 것들을 해서 산재를 인정하게 하느냐. 이거부터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작업 환경을, 작업 동선을 바꿔야 되고, 노동자를 기계 취급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골병들은, 이 노동자들이 나는 이렇게 해서 골병 들었습니다. 라고 자기 작업 환경들을 반복시키게 해요. 근데 이거를 한 명이 아니라, 당사자가 아니라, 그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똑같은 그 사람들이 매번 와서 이걸 증명해야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용납을 합니까? 그 상황을 인정하는데 수개월씩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동부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이러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다 승인됐으니까 너희도 인정해라 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윤석열 정권 들어오면서 다시 노동자를 기계 취급하던 사용주들의 마인드로 다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나이롱 환자 취급하는 거예요. 다시 되돌리고 있습니다. 현장의 노동자들의 고통,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기계처럼 작업하라는 그 상황으로 다시 되돌리고 있는 게 지금 현 모습입니다. 또 다른 증언자 말씀 좀 듣겠습니다. 학교 급식시 폐암 문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졌고, 당사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들을 겪고 있는지 알 거예요. 근데 이 폐암에 걸렸는데 이것들을 치료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치료 기간 동안에 아까 영상 보셨듯이 환자들이 어떻게 일상을 견뎌나게 계시는지 그 증언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환자 당사자는 아닌데 환자와 함께 활동하면서 함께 그 치료 과정들에 주도했던 분입니다. 전국교육공무집본부의 정경숙 부본부장님입니다. 급식분과 협회를 맡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흥분했네요. 세 번째 환자를 먼저 소개했네요. 죄송합니다. 추정의 원칙과 관련돼서 한 번 더 증언이 있습니다.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정경희 대구 지부장님이신데 지금 교육청들이 전부 다 이 급식실의 근속 연수에 따라서 폐암이라든가 근골격변 이런 기준들을 따져요. 근데 몇 년이라는 기준을 갖고 너희는 몇 년 이상 일했으니까 인정, 너희는 몇 년 이하 일했으니까 인정 안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먼저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구 지부장입니다. 전경입니다. 나오나요? 네. 작년에 이제 교육부와 노동부에서 전국의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저소량 폐식비 검사를 폐암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저소량 폐식비 검사를 했습니다. 대구에서 1차적으로 2,079명이 검사 대상자였고요. 이들 중에 790명 이상 소견자가 나왔습니다. 그 이상 소견자 790명 중에 한 명이 저입니다. 저는 17년간 급식 노동을 했고 3일이 양성 결절자로 확인이 되었고요. 저를 보시면 자세에서 왼쪽이 약간 올라가 있습니다. 어깨가 보통 할머니들은 내일 비 올 것을 날이 흐리면 비 올 것을 예측하지만 저는 교육청들 담당자들마저 외면했고 조치라고는 창문을 닫고 일해라 열어놓고 해서 공기 흐름이 깨져서 그렇다는 답변이 다였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에 현대공사를 했고 올 6월 22일 교육청이 확인할 때까지 꼬박 만 2년의 시간 동안 이 현장에 근무한 급식 종사자들은 눈물, 콧물, 기침, 두통을 겪어야 했고 일이 끝나고 난 후 진통제를 먹으며 통증을 참아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조리음으로 폐암 확진되는 급식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혹시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늘 불안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실시한 학교 급식 노동자 저설량 PCT 검사 결과 대구의 경우 790명이 이상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9명이 폐암 확진되었습니다. 이분들 중 작년 여름방학 검사를 시작하자마자 7년 10개월 근무하신 분이 폐암으로 확진되었고 10월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만 1년이 지난 올해 9월 14일에 폐암 산재 불승이 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근무 기간이 짧다는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분의 경우 1,70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의 급식을 했고 이 학교의 근무 음식물 처리기 시범 학교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경우 불고기 향을 내겠다며 석쇠에 양념한 고기를 올려 가스불에 직접 굽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조리실 안에 연기로 가득 차 옆에 근무하는 동료도 잘 안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음식물 처리기에 밤새 탄 음식물을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 처리할 때면 지독한 냄새로 숨이 막힐 정도로의 교통을 겪었으며 반지하 급식실에서 1,000명이 넘는 30고등학교에 조식, 중식, 석식을 하는 30고등학교에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환기시설인 휴지를 가져다 대어도 나부끼지 않는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기간이 10년이 안 된다고 불승이 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저희들은 근 한 달을 조사를 하며 학교에 가서 동료들이 일하는 모습을 찍고 옛날 근무한 동료들을 찾아서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보관 영양사 선생님을 찾아 근무 기간 동안에 조리한 메뉴를 받아 분석해 노동부 산재보상 재심심사위원회에 지난주에 접수해 재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이 산재를 입증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 메뉴를 분석하고 급식실 구조를 파악해 자료를 만들기는 전문 법률인과 노동조합의 도움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제 동료 중에는 배식 때에 발이 부딪혀 발가락 골절을 당했지만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아픈 발을 질질 끌고 급식을 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국에 간을 맞추기 위해 뜨거운 물을 솥에 붓는다는 것이 옆에 일하고 있는 동료의 등에 부어 심한 화상을 당했지만 그 즉시 병원을 가지 못했고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급식 노동자들이 오랜 급식으로 인해 손가락 기형이 와 있거나 무거운 살포대, 식판, 식자재를 들고 나르는 작업을 해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습니다. 또한 무릎 연골이 다 따라 있습니다. 그래도 삼재 입증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빠지면 대체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내 몫의 일을 옆에 동료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지간하면 산재 신청을 미루거나 하지 않습니다. 학교 안의 사정은 이런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느슨한 산재 승인과 요양관리에서 비롯된 이른바 산재 카르텔 문제를 뿌리 뽑아 산재보험기금의 재정 부실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며 산재보험기금에 대한 대규모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화답하며 나이롱 환자 감사가 강화 방안의 의지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너무나 현실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0년 급식 노동자로 일하고 어렵게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하고 한 분의 경우는 의사 선생님께서 8개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없는 자리에 고생할 동료에게 미안하고 걱정돼 하루도 빠짐없이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거쳐 아직 안 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뒤로하고 6개월 만에 학교로 간 동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일하다 다쳐도 산재사고가 보고되면 학교장과 학교 관리자들이 인사에 불이익이 생길까봐 개인은 의료보험이나 개인 실비보험으로 처리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저처럼 오랜 급식으로 어깨가 망가져 산재를 넣을 때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연간 500건도 안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기금 적립은 20조가 넘고 2022년도에 산재 발생률이 낮다는 이유로 할인해준 금액이 7,500억 원이고 이들 중 1,000명 이상 기업이나 공사대금 2천억 이상의 건설기업이 받은 할인 금액이 3,4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노동부와 대통령실의 이런 말들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쳐도 죽어도 입 다물어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지난해 대구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모여 당사자들이 일을 하며 당한 산재 사고들을 증언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선생님께서는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듣고 너무나 놀라셨고 남자들의 건설 노동과 비슷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 중에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한 번만이라도 봤다면 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실은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되고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모욕하는 말이었는지 알 것입니다. 너무나 화가 나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잠깐 1분만 마이크 좀 정비하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업 일수와 관련돼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 전국교육공무집본부 정경숙 부모무장이 휴업 일수와 관련된 고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증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교육공무집본부 부모무장 정경숙입니다. 네.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나이롱 환자로 인해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산재보험 재정 상태가 부실해져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후보자 시절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완화하겠다던 대통령다운 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학교 급식실은 폐암 문제로 뜨겁습니다. 전국 100여 명이 폐암 진단을 받았고 산업재해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 승인을 받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산재보상법은 특히 폐질환 관해서는 노동자가 원직 복직 아닌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업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 급식실은 고강도 압축 노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지 일상생활 복귀에 맞춘 휴업 일수로는 급식실 노동 현장으로는
복귀해서 일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폐암 1기 판정을 받으신 선생님 사례가 있습니다. 2023년 3월 8일 폐암 판정을 받으셨고 3월 23일 수술을 했습니다. 3월 29일 퇴원을 하셨습니다. 이후 8월 28일에 산재 판정 승인을 받으셨고 3주간의 요양 기간은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었습니다. 수술 후 3개월여 동안 심한 기침을 동반하고 수술 부위 통증은 병원 약으로 이겨내고 계십니다. 급식실에 출근하여 일을 하면 숨쉬기가 어려워 하루에도 몇 번씩 쉬어가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몸으로도 하기 힘든 일을 회복 중인 사람이 견디며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그 선생님은 요양보호급여 결정통지서를 요양기간 수술 전 두려움은 물론 수술 후에 아픔의 시련에 전혀 위로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겨울철 시린 얼음보다도 더 냉정하고 뾰족한 칼날 같은 판정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 제1조에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법 사업을 시행하는 근로자의 보상을 재해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외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한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재해 예방과 그 밖의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 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해 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 촉진에 일할 만큼 회복이 되었는지 또 회복이 되지도 않았는데 사회로 복귀하라는 내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폐암 4기 판정을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이분은 휴직을 다 사용하고도 모자라서 결국은 학교를 퇴사하고 항암 치료하고 계십니다. 노동자가 일을 하다 다쳤다면 사업주가 사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사업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개인 휴가와 휴직을 모두 사용하고도 회복하지 못하여 결국 퇴사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 사기 폐암 판정을 받으신 분은 현재 몸 전체로 전이가 되어서 많이 힘들어 하시고 사실 얼마 못 사신다는 판정까지 받으셔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사실 통화를 하면서 그분이 차라리 이렇게 선고를 받고 나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지면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는 것을 저희는 정말 보람으로 느끼고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폐암에 걸려서 본인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지금 현 상황인데도 그 아이들에게 맛있는 밥을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그것을 정말 보람 있게 생각한다는 그 말씀이 너무도 가슴 아팠습니다. 사업주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것은 모르쇠 하면서 산재 보상을 축소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규탄합니다. 칼의 노래를 쓰신 김은 작가님의 KBS 뉴스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 안정을 바라는 것이 보수주의자의 길이다. 그런데 1년에 몇백 명씩 산재로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사회 안정을 이야기할 수 있냐. 산업재해는 보수주의자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하셨습니다. 보수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산업재해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이로 환자 운운하면서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산재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급식실은 전체적으로 113명이 산재 승인을 받은 상태고요. 산재 지금 내고 있고, 폐암에 매우 의심 환자들이 373명이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도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저도 폐결절 나왔는데요. 저같이 폐결절 나온 사람들은 여기에 이야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교육부는 환기시설조차도 2027년도에 마무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식실 노동자들은 전체가 개선되지 않은 환경에서 아직도 폐암에 노출된 채, 조리움에 노출된 채 그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73명 중에 폐암 확진을 받고 이분들의 또 말로가 어떻게 될지 정말 가슴 아픕니다. 도대체 교육당국은 아마 사회에서 이런 직업성 암이 발생됐으면 굉장한 이슈와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급식실에 아직도 이분들은 아무 교육청이나 이런 데 대책 없이 현장에서 그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급식실의 현장은 폐암으로, 또 근골격계 질환으로, 또 저임금의 구조로 새로운 신규 채용자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강도는 훨씬 더 지금보다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수도권에는 거의 50% 이상이 신규 채용 미달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 6개월 미만 일해보고 도대체 여기서 이런 강도로 일할 수 없다, 이 금액을 받고 내가 폐암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신규 채용자들 때문에 사실 6개월 미만의 퇴사자들도 50% 이상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계에서 최고라고 자부하던 급식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보람으로 일하는 급식실이 정말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언론에 정말 이 급식실이 잘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로 환자니 이런 엄한 소리 하지 말고 현장을,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현장을 좀 제대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해보지 않은 사람이 노동의 가치를 느낄 수 없습니다. 이제 치안부 인생 선고를 받으신 분이 아이들 밥 먹던 모습을 회상하면서 좋았던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노동의 가치 속에서 본인의 역할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런 가치를 이렇게 훼손하고 모욕을 주는 것을 우리가 더 이상 얼마나 더 지켜봐야 될지 참 고통스럽습니다. 다음 증언자입니다. 본인의 고통을 증명해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것을 말 그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 제도에 본인을 증명하는 과정들이 얼마나 참 비정한 세상인지 증언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를 증명하기 위해 고통의 순간을 반복 재생시켜야 하는 정신질환 산재 신청 사례입니다. 전국 활동지원사 노동조합의 고미숙 국장님 통해서 증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 활동지원사 노동조합 조직국장 고미숙입니다. 오늘 저는 제 얘기를 가지고 나온 건 아니고요. 노동조합을 통해서 상담하거나 산재를 지원했던 사례들을 정리해서 나왔습니다. 요즘에 대통령이 했던 나이롱 환자라고, 산재 나이롱 환자라고 하는 말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재 신청률이 10% 안팎입니다. 사용자와 정부가 모두 나서서 산재 신청을 막는 산재 방해 카르텔은 봤어도 산재 카르텔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활동지원사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거리에 다니시다가 장애인 옆에 있는 활동지원사 보면 훌륭한 일 한다, 아름답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도 일의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뒤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의 도전 행동 때문에 다치는 일도 흔하고 1대1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집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성추행이나 성희롱도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용자나 가족에 의한 폭력, 언어폭력, 신체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재 신청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공공원 신호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5%, 그리고 경기도 누림센터에서 실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7.6%가 산재 신청자입니다. 이렇게 산재 신청이 낮은 이유가 뭘까 참 궁금한데요. 다른 데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보니까 3배 정도가 신청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노조에 상담을 한 분들의 첫 질문이 대부분 이게 산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일하다 다쳤는데 당연히 산재가 된다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사용주에게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고 또 혹시 산재 신청하려고 하면 밉보일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노조로 상담을 하게 됩니다. 활동지원사 제가 오늘 4분의 그 이야기를 갖고 나와서 A, B, C, D로 표현을 했습니다. 활동지원사 A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아닌 이용자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했습니다. 손목에 염자가 심하게 생겼고 충격도 굉장히 크게 받았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산재 신청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전화를 해서 왜 산재 신청을 했냐라고 따지는 장면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이 선생님이 제가 산재 신청하면 회사에 무슨 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산재 신청을 하는 바람에 산재요율이 올라서 다른 선생님들이 피해를 받잖아요. 이렇게 화를 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산재 신청을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극심한 고용 불안에 있습니다.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 기관과 고용계약을 맺고 장애인 이용자와는 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습니다. 이중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만약 장애인이 당신에게 서비스를 받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하면 고용계약 관계는 유지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과 거의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 일이 끊길까 봐 항상 불안한 상태인데요. 실제로 한 선생님은 감기가 심해서 3일간 입원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대체 인력이 들어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자기는 이제 이 사람에게 서비스를 받겠다. 당신 더 이상 오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분은 그 이후에 아파도 쉬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사용자가 싫어하는 산재 신청을 할 때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혹시라도 내가 미움받아서 앞으로 일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대부분은 자비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법에서도 도와줍니다. 작년에 우리 노조에서 조합원 한 분이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수개월 동안 받았는데 그 사이에 사용자는 정말 그대로 방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몸이 아파서 좀 쉬겠다.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병원에 다니면서 좀 쉬다가 돌아가겠다라고 했는데 15일 이상 쉴 수 없다고 하면서 업무 복귀를 종용하기도 했고요.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또 일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그 여성 장애인을 매칭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남성 이용자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기도 했고요. 가해자는 이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 두둔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분이 여러 가지로 화가 많이 나서 노동청에 진정을 했는데요. 그때는 뭐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 불이익 처분을 당한 상태에서 이분이 이제 노동청에 그 산재 은폐와 보고 의무 위반으로 그 사용자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서는 혐의가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사용자가 공상으로 처리하라고 하면서 산재를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사실 이 사용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치했을 뿐인데요. 이렇게 방치할수록 오히려 사용자 입장에서는 유리해지는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저희가 알았습니다. 나쁜 사용자일수록 사실은 법이 규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물론 이제 이런 산재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가 취업 규칙이 경과에 대해서 정하지 않거나 노동자들의 그 복지나 이런 서비스 그런 내용들을 취업 규칙에 넣지 않으면 안 줘도 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산재에도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나마 이제 산재 신체 부상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보이는 상처니까 산재 신청을 좀 덜 망설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좀 쉬운 편인 것 같은데요. 정신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증명하는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고 까다로워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 절차와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 또한 다시 산재를 입는 것과 유사한 고통의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활동전사 B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분이 시각장애인에게 파견되어서 일을 하다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사용자는 2시간 동안 이 피해자를 사건 현장에 대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서는 가해자를 먼저 만나고 그리고 피해자에게 그 자리로 와라 라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못 가겠다고 하니까 일단 나와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처음 한 얘기가 이 사람 이제 앞으로 바우처 못 찍을 거라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수익이 감소하니까 그 책임 네가 질 거냐 이런 식의 비난이 있는 것이죠. 이분이 5개월 정도 상담을 혼자 받다가 너무 힘드니까 노조를 찾아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조에 찾아와서 노조 가입을 하고 그 이후부터 노조와 함께 산재를 진행했는데요. 처음 상담을 받고도 몇 달 동안 연락이 없어서 제가 거꾸로 연락을 해봤습니다. 왜 연락이 없으시냐 그랬더니 고민 중이다 라고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산재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신청하고 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7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정신질환 검사를 반복해야 했고 제출해야 될 서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불승인 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 때문에 내내 이분은 또 하나의 고통을 반복해서 겪어야 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산재협력병원으로 옮겨서 종합심리검사를 받을 때 다시 이분이 이제 그 상처의 순간들을 되풀이했고요. 복지공단에서 요구한 자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이분이 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도 이 자료들을 다 준비한 게 정말 신기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이력 10년치 이거는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게 이분이 그 전에 혹시라도 정신건강으로 진단받은 일이 있으면 혹시 산재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어쨌든 이 모든 걸 다 수행하기는 하시더라고요. 이 인천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가서 다시 몇 차례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았고요. 떠올리기 힘든 순간들을 몇 번씩이나 재생해서 반복해야 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공단 의사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명확한데 왜 다시 보내는지 모르겠다. 이분이 그 당시 상태가 되게 안 좋아서 광역시도를 넘나드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몇 번씩 버스에서 내려서 다시 타고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족들에게도 알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차를 누가 태워준다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사를 받고 공단으로 검진 결과가 넘어가는데 2달 가까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시간이 자꾸 지체되냐라고 물어보니까 회사가 시간이 안 나서 면담을 못 잡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회사는 노동자한테 할 수 있는 나쁜 짓 다 해가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회사를 엄청 열심히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아무튼 몇 번을 재촉을 해서 결국 이제 사용자 확인서 받고 이렇게 해서 서류를 갖춰서 질판위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질판위에서 다시 이제 그 승인을 받고 지사로 넘어갔는데 거기서도 다시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그 판결을 내려주지 않느냐라고 몇 차례 물어봤는데 그냥 기다려라 뭐 이러저런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이분도 말을 잘 옮기지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결정 통보는 났는데요. 그 행정 절차 구간마다 시간이 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내가 아무래도 이 동네에서 되게 많이 단단히 찍힌 것 같다. 아무래도 그 공단이랑 사업기관이랑 카르텔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카르텔은 산지 환자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사용자하고 이 정부 사이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럴 때 사용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건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났는데요. 그나마 이 사건이 그 피해 증명이 수월했던, 수월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수월했던 이유는 이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질판이 판정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및 법원 판결 결과 이 가해자는 1년 그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이 업무 수행 중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확인된다라고 하는 것을 산재 인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성폭력 사건은 거의 신고를 하지 못합니다. 저희 조사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성폭력 피해자가 6%가 넘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했다는 건수는 진짜 손으로 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입증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성폭력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그 장애인, 그 발달 장애인의 도전 행동이라 이런 거에서 발생하는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사건 처리하는 방식에서도 노동자들이 일단 기가 꺾입니다. 저희들이 접수한 그 성추행 사건이 여러 건인데요. 사용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일단 가해자랑 말이 다르다. 당연히 말이 다르죠. 그러면서 삼자 대면을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용자가 그러니까 가해자가 이동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로 가자고 합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사건이 발생한 장소입니다. 거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다 필요 없고 그냥 나 이 사람 일 더 안 해도 되니까 다른 일이나 매칭시켜주라. 이런 식으로 이제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거의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제 조용히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하면 다행인데 만약 이분이 나는 이 사람 용서가 안 되니 어떤 식으로든 사과받겠다. 아니면은 정부에 신고해달라. 저희가 지자체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기관들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할 경우에는 몇 달씩 이 사람한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찍혔구나 이런 생각을 자연히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지원했던 분 중에 한 분은 이 피해를 지자체에 신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아니고요. 이제 기초지자체에 신고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동안 진짜 땜빵식으로 일을 줬습니다. 몇 시간 이런 식으로 그 빈 공간에 빈 자리에 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저 아무래도 괜히 신고했나 봐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막 후회를 하셨습니다. 피해자는 보통 구제를 신청하면 구제를 요구를 하면 이렇게 생계가 끊겨서 몇 달씩 고생을 하고 가해자는 그대로 계속 서비스를 받습니다. 원하면 여성이 계속 파견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내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데 벌은 왜 피해자인 내가 받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전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활동지원사 D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파견된 첫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분을 그 이용자인 아드님한테 이제 주고 나가셨습니다. 몇 시까지 오겠다라고 하고 나가셨는데 나가자마자 이제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면서 물건을 부수고 멱살을 잡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이제 도전 행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분은 이제 다행히 신체에는 크게 상해를 입지 않았는데 트라우마가 커서 수면 장애, 불안증 이런 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과 상담을 받았는데요.
노조에 이제 전화를 했길래 이제 산재 신청을 하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산재 지정병원에 다녀오시더니 난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가서 상담해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신적인 것이고 의상이 아니라서 검사 비용도 많이 든다. 이러다가 산재 요양급여 받지 못하면 또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서 스스로 포기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노조에서는 더 이상 권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분의 얘기를 했는데요. 활동지원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굉장히 자신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자부심 있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사회에서는 이거 뭐 아무나 하는 거 아니냐, 뭐 나이 많은 여자들 갈 데 있냐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하고 존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장애인들 코로나 때 보셨겠지만 활동지원사만 찾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아주 잘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병원 의사, 간호사, 간병인이 아니라 활동지원사를 찾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도 막상 다치면 치료 잘 받고 돌아오시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버려집니다. 치료와 업무 복귀에 드는 비용을 사용자가 감당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산재 신청조차도 고용 형태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산재 나이롱 환자, 보험 재정이 나이롱 환자 때문에 취약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는데요. 저희들 취약한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나이롱 환자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저희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절차를 온갖 방식으로 까다롭게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산재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까 활동전사 B 이분이 산재 승인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준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나름대로 위로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분은 아직까지도 업무 복귀 못하시고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가지 못하십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러니까 산재 승인이라고 하는 게 이분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된 것입니다. 정부에서 산재 카르텔, 나이롱 환자 색출을 하겠다고 인력을 얼마를 더 투입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인력 투입이 필요한 건 이런 곳이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요. 1년 전에 제가 산재 상담 해준 분이 전화를 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공단에서 연락이 어떻게 갔는데요? 그랬더니 1년 전에 신청을 바로 노조에서 알려준 대로 했다. 그런데 연락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얼른 공단에 전화해 보시라 그랬더니 공단에서 죄송합니다. 서류를 누락시켰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빨리 진행해 주겠다고. 이런 데 인력을 투입시켜야 노동자들이 다치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정말 노동자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필요한 곳에 인력과 재정을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증언하면서 몇 가지 개념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산재보험제도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사회복지제도고 사회안전망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기본적인 인식이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일정하게 그 목만큼 사용자가 산재고용보험을 납부하는 거잖아요. 엄격히 말하면 노동하는 만큼 보험료를 사용자에게 부담하고 개별적으로 노동자에게 책임지지 않고 이 사회보장제도가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피해와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작동하는 제도이잖아요. 그래서 개별 사업장, 개별 사업주는 그 피해 당사자에게 진행 과정을 책임지우거나 피해를 주면 안 되게끔 이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산재를 은폐하거나 산재를 신청했다라는 이유로 피해를 주면 처벌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고요. 또 심각한 현 정권의 오류는 윤석열이는 이게 혈세라고 표현합니다.
세금 아니잖아요. 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인력을 쓰고 예산을 작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감시하겠다 하면서 오히려 이 사회보장제도를 자신들이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바로 좀 꼭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재 기금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그 중요성을 증언해 주실 분이 소중한 두 분이 지금 나오셨습니다. 삼성과 10년 동안 싸워서 나는 내 업무 때문에 내가 일한 과정에서 산재로 나는 이런 피해를 당했고, 당연하게 삼성과 이 사회는 나의 치료와 재활과 다시 복귀, 더 나아가서 내 삶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싸움을 해오셨습니다. 그 당사자입니다. 한혜경 저는 동지라고 얘기하는데 반올림 뇌종양 당사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김신여님 오셨는데 두 분의 증언을 한혜경님과 김신여님 발언으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ST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입니다. 저 근로복지공단에서 뇌종양 산재로 산재 받으려고 10년이 걸렸어요. 지금은 지금은 매달 산재 장애연금을 받고 있어요. 연금 덕분에 생활도 많이 나아지고 제 자존감도 더 회복되고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산재가 더 쉽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저를 보고 나이로 환자라고 그러지 마세요. 나이로 환자 취급하는 것에 화가 나요. 그래, 저는 나이롱이 아니고요. 진짜 아픈 거예요. 네, 저는 한혜경 엄마 김신영입니다. 우리 딸 혜경이는 19에 삼성전자 입사해 LCD 고온 납땜 업무를 하다가 생리가 중단되었고 악성 뇌종양이 발생했습니다.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고 목숨은 건졌지만 시력과 보행, 언어 장애가 생겼습니다. 우리 혜경이는 2009년에 처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는데 6번 불승인 끝에 2019년에 간신히 산재가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영향으로 근로복지공단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진작에 공단에서 인정을 할 수 없었던 것인지 10년 동안 산재 인정 안 한 공단이
상대로 싸우면서 공단이 우리를 가짜 취급하고 함부로 하는 태도에 정말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산재 인정까지 몇 년씩 역학조사가 지연되고 결국 불승인이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얼마 전 돌아가신 삼성연구원 최진경 님도 4년 동안 역학조사 기다리고 결국 불승인 받았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산재 인정 받지도 못하고 불승인 받고 돌아가셨을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뭐 상상도 못하겠지만요. 그래서 저희가 산재가 좀 쉽게 인정되도록 법을 바꿔달라고 얼마 전 국회 찾아가고 우원식 의원과 함께 산재 국가 책임제 도입을 호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산재 나이롱 환자 때문에 조 단위 혈세가 새고 있다고 합니다. 저의 산재 가족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저희 딸 혜경이는 산재 인정으로 매달 장애연금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산재 인정 전과 다르게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안정은 찾았습니다. 산재 인정받기 전에 저희는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수급자로 살다가 부당하게 수급권을 박탈되기도 했었습니다. 오랜 병원 생활에 하는 동안 남들이 쉽게 먹은 특식도 저희는 먹지 못하고 옆에서 먹는 거 보기 힘들어서 휠체어 끌고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겪는 그 서러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일하다가 일 때문에 병을 얻었는데 개인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치료비와 생계비를 힘들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재 인정이라는 것이 노동자 그 가족에게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산재를 인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나이롱 환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맬 때 찬물 끼얹는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우리에게 잘못을 정리하지 마십시오. 산재에 돈이 혈세가 새어나가는 것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외국에 나가면서 대통령실에서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 더 바쁘면서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국민의 세금을 더 낭비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산재 인정받았다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달 살고 나면 또 다음 달에 어떻게 될까 초조한 그 마음 어떻게 알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라의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노동자들이 이렇게 힘들어서 살아가는 것을 현장에 가서 직접 보시고 정말 체험을 해보지 못할 망정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노동자들의 정말 우롱하고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은 어머니 말씀 명심해야 될 겁니다. 혜경 씨는 지금 아프답니다. 진짜 아픈 것이랍니다. 아픈 노동자가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한 두어 달쯤 전에 산재기금 심의위원들에게 동의를 요청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심의 의결서를 보내왔습니다. 기재부가 산재기금에서 내년 정부기금으로 수조 원의 예산을 전용하고 싶다. 동의해달라라고 하는 의결 요청서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산재 피해자들과 다시 우리 사회를 회복시키는 기금마저 이 정권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산재보험기금은 앞서 눈물로 증언해 주시는 분들의 피눈물이고 목숨입니다. 함부로 취급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마지막 두 분 말씀인데 유가족들 말씀입니다. 과로로 자살한 유가족과 화물노동자 장선 씨의 아드님의 내용인데 우리 최민 동지와 공공운수노조에서 대독하는 것으로 하고 발표들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로 자살 유가족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는 못하지만 자신도 그 보도를 보시고 너무나 분노했다고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가정주부이자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며 어린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또 다른 저의 이름은 자살 생존자입니다. 2019년 3월 저는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었다는 슬픔도 잠시 모든 사후처리는 유가족만이 해결할 수 있었기에 저는 애도할 틈도 없이 여기저기를 다니며 일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결혼 이후 줄곧 가정주부로만 지내왔기에 당장 먹고 살 문제가 걱정되었습니다. 퇴직금 등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게 닥친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큰아이와 갓 태어난 둘째, 어미는 남편이 왜 그렇게 떠나야만 했는지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아빠를 그리워하는 아이들을 일터에 나가야 한다는 이유로 그마저 방치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일을 해야 하지만 여건이 안 되었던 제게 저의 사정을 알던 친지분께서 산재를 신청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흔히 자살은 정신이 나약해서 그런 것,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저는 보직이 바뀌면서 과도한 업무와 회사 내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고통받았던 남편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것은 산재라는 강한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재의 과정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또한 유가족의 분노와 죄책감을 끊임없이 자극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너무나 한정적이었고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회사에 비해 일개 개인인 저는 남편의 죽음이 과로로 인한 자살이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남편이 받았을 고통과 다시 마주하고 왜 그를 고통으로 구해내지 못했는지 자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재가 승인된 데에는 운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조사는 매우 혹독하고 철저했기에 허투루 자료를 준비해서는 절대 승인될 수 없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특히나 남편의 경우처럼 자살 등 정신적인 사유로 산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더욱더 승인받기가 어려웠고 실제로 산재 불승인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밖에 과로로 인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산재로 승인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안일한 업무로 과지급이 만연하고 산재보험의 건전성이 저하되고 국가적인 재정 상태까지 악화시키고 있다며 긴축 재정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장애나
요양급여를 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나일론 환자로 보는 듯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부 기사에서처럼 해당되지 않음에도 산재보험 수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퇴를 휘두르거나 자금을 회수하고 회복에 만전을 기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시선처럼 근로복지공단 업무가 허술한다면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산재 진행 과정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년이 넘어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약자 복지에 저는 찬성합니다. 다만 진정 약자를 위한 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재를 신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라도 일터에 나가지 못하면 생계에 곤란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정부가 말하는 약자가 아닙니까? 저 역시 가장인 남편을 잃어 경제활동이 끊긴 막막한 상황에서 유족급여가 있었기에 어린 두 아이를 지금까지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준비가 가능했고 아이들의 온전한 정신건강을 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유족급여가 불로소득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유족이라는 이름만으로 일정한 급여가 매달 지급되는 것이 어불성설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참 경제활동을 해야 할 젊은 세대가 죽음이나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이 단절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음에 경제활동을 기약할 수 없다면 산재보험은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산재보험의 테두리에 있을 때 추후 경제활동에 복귀가 가능할 것이고 가정의 안정이 보장되어 가정, 기업, 국가의 연쇄적인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화물노동자 고 심장선님의 아들 심성훈님의 글을 대독하겠습니다. 사실 자기의 이름을 실명으로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알았고 그 아버지의 삶과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동료들의 화물노동자들의 일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실명으로 공개해도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근무 때문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대독하겠습니다. 저는 고 심장선 화물노동자의 아들 심성훈입니다. 아버지는 특수트레일러 화물노동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을 하시던 중 아버지가 하셔야 할 일이 아닌 물건을 싣는 일을 하시다가 트럭 위에서 추락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계속 일을 하려면 회사가 요구하는 위험한 일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시고 우리 가족은 그때 무너졌습니다. 제 동생은 아직 고등학생이었고 저는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입이 우리 가족의 생계였습니다. 대통령님은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산재보험이 줄줄 새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못 따라갈 우려가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이런 기사를 봤을 때 유족 입장에서 심정은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 가족의 마음을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2020년 당시 화물 노동자들은 특수고용이라고 산재 처리도 어렵던 시절이었습니다. 화물 노동자 재해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고 사망사고는 더욱 많습니다. 운전 중 사망할 경우엔 자동차 보험이라도 적용받지만 저희 아버지처럼 물건을 싣고 내리다 사고를 당할 경우엔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화물 노동자들은 정말 산재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가족은 운이 좋았다고 위로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화물 노동자에게도 산재가 인정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혹시 바뀐 제도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도 늘고 사고도 많이 발생해서 또 산재보험이 줄줄 샌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산재보험은 여전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동료인 화물 노동자들은 적용된다지만 개인 사업자로 일하는 다른 분들은 아직도 위험하게 일하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산재보험에 가입되고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산재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면 어떠했을지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갑작스런 사망 이후에 그 가족들의 생계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주신 도움, 산업재해 유족 보상으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지만
모든 가족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정도의 보상을 다 받았다고는 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공부하고 생활을 유지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발언들은 살아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매우 큰 모욕입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모욕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내드릴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노동자분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안전하게 집으로 가는 걸 바랬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유가족들에게 산재로 치료를 받는 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씀과 발언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저희와 같은 가족을 잃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증언은 모두 마쳤고요. 혹시 기자님들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지금 뭐 개별로 여쭤보셔도 되고요. 오늘 마무리를 좀 그럼 증언대를 마무리를 할 텐데 요거 하나는 꼭 마무리 발언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재는 노동자의 안전을 강제하는 겁니다. 그 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제도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픈 사람들, 희생당한 사람들이 다시 직장에 복귀하고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끔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기업들에게 감세해주고 나라 세수가 엉망이 돼 있잖아요.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산재기금, 말 그대로 이 사회보장제도의 기금조차도 일부 빼서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려고 했던 정권입니다. 근데 이 정권에서 이 일하다 다치고 죽은 노동자들의 고통의 피해 대가를 저들이 마음대로 평가하고 조롱하는 것을 마지막 유족의 아드님이 함부로 대하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정중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권은 이분들의 말씀을, 이 정중한 말씀을 명심해서 듣기를 요구합니다. 오늘 증언대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